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 문제는 이란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가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란 인구의 57%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모든 물건이 다 사라지고 돈은 휴지 쪽이 되고 왕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보니아드라고 하는 게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제는 파괴되고 쪼그라들고 그야말로 재앙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수년째 심각한 가뭄을 겪어온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된 현 상황을 기존 기후위기가 전쟁으로 폭발한 복합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이란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금도 재앙이지만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을 받는다면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0날 자신의 그 X 계정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협상이 곧 타결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군사시설이 아니고 요번에 이야기한 거는 이란 내 모든 발전소, 유정, 석유 유정 말이죠. 그리고 담수화 시설까지 오블리터레이팅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인종학살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란에 있어서 이 담수화 시설이 평시에 담수화 시설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전체 물 공급량 중에 2% 정도였대요. 카타르 같은 나라는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그래도 비교적 지하수도 많고 그러니까 강물도 많고 그렇게 돼서 이 담수화 시설로 공급받는 게 2%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가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담수화 시설이라도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버린다. 그래서 그걸 파괴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란 국민들은 재앙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금도 재앙인데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란은 물은 없더라도 무기는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무기도 한 80~90%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정밀 타격으로 인해서 한 80~90%는 다 파괴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의 전장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드론이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명히 복수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담수화 시설을 파괴당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 주변의 걸프 국가들 미군 기지가 있고 한 그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도 분명히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주변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란에서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99%고요. 바레인이 90%, 사우디아라비아가 70%, UAE는 그보다 조금 낮아서 42%인데요. 그러니까 이 담수화 시설이 없으면 카타르 같은 나라는 그냥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어디선가 물을 수입해다가 먹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인들 쉽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그래서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하고 이란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을 파괴를 한다면 그 일대는 그야말로 살 수 없는 곳,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그리고 유엔도 그렇지만 이 국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담수화 시설 같은 거 이건 군사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이건 전쟁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파괴하게 되면 전쟁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전쟁 범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말이죠. 그 전쟁 범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됩니다. ICC라고 하는데요. 그럼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전쟁 범죄자를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요. 재판에 넘어가서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떤 판결이 되느냐? 30년 이상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저로 나오게 되고 무기징역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의 국제법적인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거부하고 있죠. 미국은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재판을 받을 리도 없겠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담수화 시설의 공격 명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저쪽에 이란의 군부 혁명수비대 이 테러 조직들 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가 돼서 이런 재판을 받을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어쨌든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고요. 평소 같으면 이게 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도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휴전 협상에 나와라. 전쟁을 여기서 멈추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 전부터 사실상 붕괴 직전으로 몰렸던 이란이 장기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이란 내부 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란은요 그야말로 지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게 지옥인 거예요. 물론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전쟁하는 조직 실권을 갖고 있는 이 조직에게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그 9천만에 달하는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인 건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상점들의 매대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 세력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휴지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쇠고기 1kg의 가격이 얼마냐? 전쟁 이전에 1,300만 리알이었대요. 쇠고기 1kg가 1,300만 리알이에요. 그런데 전쟁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게 얼마가 됐느냐? 2,200만 리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리알 뭐 이런 정도까지 가격이 된다는 거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휴지 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더욱더 떨어진 거죠. 1,300만에서 2,200만까지 됐다는 거는 돈 가치가 그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굶는 사람들이 그냥 뭐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 인구의 57%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인구의 60%가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소리인 거죠. 네. 경제가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됐다면요. 우리는 전쟁 더 이상 진행 못합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진행 못해요.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경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은. 그런데 이 나라는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네. 왜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과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 경제의 내부 상황 이거는 지옥이다. 모든 물건이 다 사라지고 돈은 휴지 쪽이 되고 국민들은 영양실조 상태로 빠져들고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전쟁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밀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란 정부 지출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종교재단 보냐드의 병행 경제 구조가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정권 핵심부만은 따로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중 경제 체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정확히 이중 경제 체제입니다. 이란은. 이란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세력은 바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군사조직 이것이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결합을 해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우리는 신정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슬람 신정체제이다. 이 신정체제가 1979년에 등장을 했죠.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호메이니가 그 당시엔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뭐였느냐? 이란은 왕정체제였어요. 팔레비 왕가가 통치를 하는 왕정체제였어요. 그것을 이런 종교 지도자 또는 민주화 세력들 그들이 결합을 해서 이걸 왕정체제를 뒤집어 엎고 이제 새로운 체제, 혁명 체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종교 세력, 이슬람 세력들이 이 세속적인 민주화 세력들을 다 복속을 시키고 완전한 종교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신정 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고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정규군과는 별도의 또 다른 세력, 종교적인 군사 세력 이런 것이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경제적인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제적인 기반의 뿌리에 보니아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 보니아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부터도 있었던 자선단체였대요. 그런데 이게 혁명이 나면서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이슬람 세력이 이걸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를 장악을 했죠. 그러면서 이 보니아드에다가 그 이전까지 팔레비 왕가가 갖고 있던 왕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막대한 재산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 보니아드라고 하는 게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자선단체가 이걸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자선을 베풀었던 거죠. 국민들에게. 그러다가 차차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이 군사 조직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이 물리적인 조직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걸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력과 또 이 군사 세력이 합쳐진 이 보니아드 이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게 그 이전까지 왕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소득이 된 거고 이게 그들의 재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는 아주 특이한 조직인 것이요. 여기는 세금도 안 냅니다.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도 안 돼요. 여 안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거 가지고 무역도 하고 뭐 택시도 하고 해운 회사 같은 것도 하고 별별 기업 활동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뭐 몇천 개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세금도 안 내면서 국가로부터 굉장한 특혜를 받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 입찰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보니아드 복합체, 군산 복합체 여기가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따고 그들이 납품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전에 보면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게 이란 전체 GDP의 20 내지 40%에 해당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 전체 GDP의 30%는 여기가 생산한다. 이렇게 추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인력은 얼마예요? 한 100만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구는. 이란 전체 인구는 9천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100만 정도 되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그 세력이 GDP의 30%를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산한다라기보다 그냥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이 보니아드 복합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군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지금 폭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폭격으로 군사시설들도 폭격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민간 공장들도 폭격을 당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아드 복합체가 어떻게 하느냐? 폭격당한 거기를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후 복구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걸 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들로 그냥 수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보니아드 복합체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일반 상점에 물건이 부족하니까
물과 식료품과 이런 것들을 다 배급제로 하고 있는데 그 배급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보니아드 복합체, 혁명수비대와 이 자선단체로 출발한 경제조직. 이 복합체 여기가 배급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사실상 이게 이중 경제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란의 민간 경제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경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니아드 복합체라고 한 새로 형성된 그런 경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3대 7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보니아드 복합체가 한 60%까지 지금 커져 있는 거고 그 이전까지 한 70을 차지하고 있던 일반 국민들의 경제는 파괴되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는 이중 경제라기보다 그냥 군사 복합 경제 그냥 그것이 전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는 나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왜 그 배급 경제가 있고 또 한편에 장마당 경제가 있고 하듯이 그런 비슷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 산둥성의 차주전자 정유 공장들이 실제로는 중국 국영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면 중국이 이란 제재 회피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도 중국에다가 굉장히 석유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석유 판매 수입이 더 늘었어요. 영국에서 발행하는 그 이코노미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근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란이 현재 하루에 240만 내지 280만 배럴 정도의 석유 원유 플러스 석유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석유 판매 수입이 그래서 더 늘었대요. 왜냐? 유가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유가가 거의 한 2배 또는 1.7배 이렇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량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 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90%는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근데 중국의 누구냐 하면 중국의 소위 티팟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찻잔 정유 공장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작다는 뜻인 거예요. 티팟 리파이너리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찻잔 정유 공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유 공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장들입니다만은 국영 석유 공장들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국영 석유 공장을 엄청난 가마솥이라고 본다면 요 소규모의 정유 공장들은 이건 찻잔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제 티팟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민영 정유 공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들이 주로 이란의 석유를 대부분 수입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대형 석유 공장들, 대형 정유 공장들은 수입을 안 하고 왜 주로 여기서 수입을 하는가? 그거는요. 대형 정유 공장들은요.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란의 석유를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한테 그 회사들이 당장 경제 제재를 당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로 수입하는 이 공장들 여기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여기들이 잘 눈에 안 띄도록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뭐 디젤도 만들고 가솔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데 국영 공장에다가도 제공을 하고 일반 주유소에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요. 민간 공장이라고 하지만 국영 기업들하고 합작 기업들이 상당히 많대요. 예. 또는 실질적으로 이 국영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면 국영 정유소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외형에 나타나는 것은 국영 공장, 대형 공장들은 여기 우리는 관계없어.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제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석유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 석유를 수입을 하게 되면 그 수입업자도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영 정유소들이 이란 석유를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재를 당할까 봐. 그런데 소형은 왜 이걸 할 수 있게 되느냐?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그거는요. 이란의 석유를 실은 배가 이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추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꺼놓은 상태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쭉 가서 중국 항구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앞바다 그 근처 바다에서 서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환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배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배라든가 뭐 이런 데로 환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적은 사실은 그걸 위성으로 추적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원유라고 하는 게 무슨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환적을 해서 말레이시아 배나 또 다른 유령 선박들이 그걸 가지고 중국 항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석유 산 거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 석유 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왔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영 공장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영 공장은 안 하고 이런 소형 민간 공장들이 그걸 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유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방식의 석유 거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오히려 석유 판매 수입이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석유 판매 수입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는 뭐 거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바로 집권 세력들 있잖아요. 혁명 수비대와 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복합체. 거기가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대박이 난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란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종전 협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한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란이 버틸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란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이란 국민이 아니에요. 버티고 있는 거는 바로 이란의 종교 세력과 또 이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이 군사 세력과의 이 복합체.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은 경제적 이익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심각하게 타격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석유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든 간에 석유를 중국으로 수출을 할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카르크섬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공격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의 석유 시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게요. 그러면 유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는 미국 국민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맹국들, 미국의 편을 들고 있는 그 나라들도 버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유시설들을 석유 관련 시설들을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도 주변 국가들의 정유시설들을 아주 뭐 그야말로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더욱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공화당도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요. 미국 공화당도. 뭐 나토 동맹국가들 대한민국 일본 다 뭐 죽을 지경일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석유 시설 를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기한테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란의 지금 군부 세력들 또 종교 지도자 군산 복합체 그 세력은 점점 더 이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유가가 점점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국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란의 종교 또 군부의 이 군산 복합체 여기는요. 이들이 이란 국민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때 그들의 공식적인 논평에 따르면 3,117명을 사살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란 정부가. 그런데요. 인권단체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3만 내지 3만 5천 명이 사살당했대요. 그 시위에서.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까지 하면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몇십만 명이 총을 맞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란의 현재 집권 세력, 그 종교와 군대가 서로 복합되어 있는 이 집권 세력은요. 이란의 국민은 이건 같은 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정권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거는 마치 북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이란의 구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정말 끝내기 힘든 전쟁이다. 그런 국면으로 이미 들어왔고 이란의 지배 세력 이것의 성격도 굉장히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전쟁 이전까지는 종교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명령권을 갖고 있었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죠.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최고 종교 지도자 그가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는 군사 조직, 군부가 더 강력한 세력을 갖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